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사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해군 예비역 송광섭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시작전권 행사 및 배경입니다. 이 전시작전권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에 정시작전권 환수 문제로 미군과 협의가 이루어졌고, 다시 현 정권에 의해서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전시작전권은 정확한 정의와, 그리고 전시작전권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로지 전쟁의 승리를 위한 개념이다. 그리고 현 정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독립국가의 주권이 바로 전시작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다는 논리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며, 전시작전권은 오로지 정치적인 용어가 아닌 전쟁 승리의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료에 대한 저작권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자료와 부족한 그 자료를 보충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시작전권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에 함몰되지 않도록 많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매일매일을 개인이나 가족, 자손의 번성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생존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위치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번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 희망과는 달리 우리들은 유사이래로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위협과 분쟁과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왔습니다. 인류는 유사이래로 약 한 천여 해의 전쟁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우리가 전쟁이라는 용어를 부여하는 것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서 전투에서 1000명 이상 사상 전사자가 발생했을 때 전쟁이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면 전사자가 발생하고, 이 전사자는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1차 대전 때는 1차 대전 창과
군인의 약 18%가 전사했으며 2차 대전이나 월남전에는 약 한 10%의 참가자가 전사를 했으며, 그러나 초현대전이라 할 수 있는 이라크와 쿠웨이트전에서 일어나는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는 약 0.3%에 불과한 한 50만 명 내지 60만 명의 전투 참가자 가운데 한 300여 명이 전사하고 300여 명도 한 150명이 아군의 오인 사이기에서 전사한 것을 보면은 실제 전사자는 1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전사자가 급격히 현대전에서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투 상황의 발전에 비추어서 우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주변국의 4대 강국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북쪽으로서는 중국과 소련, 남쪽으로서는 일본, 그리고 서쪽으로서는 중국, 동쪽으로서는 바다를 건너서 미국을 접하고 있죠. 지형학적 사항을 보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중국을 공격하는 해양 세력의 칼, 즉 비수로서 인식하고 왔으며, 일본을 때리려는 대륙 세력의 망치로서 우리나라를 보아왔고, 소련은 자기들의 유사일의 희망인 부동항을 위한 출구로서 한반도를 겨냥해왔고,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 대륙을 진출하는 하나의 교두보, 거점으로서 우리나라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정학적인 영향과 각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현재 분단된 한국에 대해서 통일을 이루는 한국 국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은 경제적 구조가 경쟁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이 선발주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격하는 후발주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추적하는 중국으로서 우리 한국이 통일되고 국력이 신장될 때 일본과 중국은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은 현재는 그 세계 강국의 위치에서 잠시 물러져 있지만 넓은 국토에서 발생되는 자원, 그리고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협조를 모색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륙 진출의 거점, 또 우리나라는 먼 나라의 우호적인 그리고 경제적 구조의 협력성으로서 평화로운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이웃하는 여러 나라고,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북한 간의 관계는 표와 같이 서로 협력 내지는 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수변국의 형태에 의해서 북한의 화해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 이 표와 같은 형태의 영향력 혹은 영토가 일시적으로 혹은 중간 단계로서 영토가 분할되는 관계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가장 강력한 협력자로서, 또 세계의 제1의 패권 국가로서, 과거에는 소련과의 대결, 그리고 현재는 팽창하는 중국과의 세력 대결을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세계 정책을 펴고 있으며, 중국을 포위하는 각국의 경제, 군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국경이 6,800km에 달하며 18나라의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 발전과 자기 군사적인 야욕을 위해서 끊임없이 팽창 정책과 따라서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일본의 굳건한 그 군사적 방위에 의해서 미국과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의 간접적인 영향력과 현재 북한의 그 군사적인 발전에 의해서 한미일 삼각구도의 군사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미일 관계, 그리고 미국과 호주 관계, 그리고 미국을 매개로 일본과 미국과 호주가 서로 태평양상에서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일본을 미군을 직접 지원하는 동맹관계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인 유대관계는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대만, 태국,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아우르는 중국의 그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게 미국과 일본의 중국 포위 전략에 대비해서 중국은 전통적인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를 맺는 동반자 관계를 목표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으며 군사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 주위에는 방공식별 문제, 그리고 생각과 영토 등 영유권 분쟁, 그리고 중국은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중동의 석유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그 에너지 자원을 확보를 하기 위한 해상 통로, 그리고 육상 통로를 계획하고 있으나, 해상 통로는 해양 국가인 일본과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하여 현 중국 정부는 신실크로드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육상, 중국에서 이란을 관통하는 신실크로드 정책을 펴고 있고, 미국은 이 중국의 신실크로드 노선을 차단하려는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 자국의 안전한 에너지 수송을 위해서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계획을 야심차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그리고 보르네이, 그리고 말라카 해협을 잇는 이 도서들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을 설정하고 그 선 내부를 중국의 안전지역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주변 국가 많은 영토 분쟁과 해양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만약 중국 계획대로 제1도련선의 안전이 확보되면 일본 열도와 괌 그리고 보르네이를 잇는 제2도련선의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사이에 붉은 점선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탄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필리핀이 주장하는 분홍선, 중국이 주장하는 도련선,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주장하는 노란선으로 보이는 말레이시아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월남 베트남이 주장하는 경제수역, 필리핀이 주장하는 경제수역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굉장히 복잡한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들어 미래를 조망할 때 유일한 자원 미개척지인 러시아의 시베리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은 미래의 에너지원의 에너지가 개발되는 미지의 땅입니다. 이한 미지의 땅을 소련과 중국, 그리고 일본, 유럽과 미국이 서로 각축하는 자원 쟁탈전의 현장으로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그리고 중국 횡단철도, 그리고 중국의 신실크로드 등의 복잡한 자원개발 내지는 아시아 대륙 개발 프로젝트가 미래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자원 개발과 외교적인 분쟁의 결과로서 각국은 군사적인 대비와 군사력 증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 기준으로 각국의 군사력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5,800억 달러, 중국이 1,300억 달러, 그리고 한국은 315억 달러로서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비 총액은 미국을 제외한 상위 12개국의 군사력을 합한 액수와 맞먹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한국의 전장 상황을 살펴보면 멀리 고조선 시대에는 한사군, 삼국 시대의 수나라 당나라, 통일신라 시대 또 당나라,
고려시대에 거란과의 여진적 원날에 의한 우리나라의 침략전쟁, 이조시대의 명나라나 청나라 그리고 임진왜란 등으로서 전쟁을 겪었으며 그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이승만 대통령 때 유교사변, 박정희 대통령의 월남전, 그리고 현재는 한미방위조약에 의한 유엔군 사령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과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어느 때부터인지 일제 식민지 시대라는 말 대신에 일제 강점기라는 말이 역사상, 군사상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제 강점기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강점기는 일부 자익 인사들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를 한미 동맹에 의한 경제적인 번영이 아니라 미국에 의한 또 다른 식민 사회라고 주장하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일본에 의한 강제 점령된 시기, 즉 강점기, 일제 강점기라고 명명하고,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는 일본이 물러가고 대신에 미국에 의한 우리 남한의 강제로 점령된 시기, 미제 강점기라는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강력히 주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군의 식민지도 아니고 미국에 의해서 강압되게 점령된 나라도 아닙니다. 오로지 미국과 한국이 공동 번영하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굳건한 한미 방위조약,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미국에게 한없이 불평등한 한미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미국의 보호 아래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번영과 민주적인 성장을 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가 아닌 일제 식민지라고 쓰고, 강점기라는 말은 되도록 사용을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 기록 3,4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약 268년에 불과했다는 통계가 제시되었고, 그래서 인류 관련한 전쟁은 전쟁의 역사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 전쟁은 클라우스비치와 유명한 손자 명법에서 전쟁을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전쟁은 한 나라의 중대한 일이라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지만 전쟁을 결정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클라우스비츠는 전쟁은 또 하나의 정치로서 나의 의지를 관철하는 폭력 행위다라고 전개했습니다. 클라우스비츠나 손자를 통틀어서 전쟁은 폭력 행위며 파괴 행위입니다. 전쟁은 잘 계획하고 부득이 하면 전쟁을 하지만 반드시 오래 끌지 말고 빨리 그만둬야 할
폭력 사태라는 것을 항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는 손자병법에 의하면 항상 지피지기, 즉 나를 알고 적을 안다. 현재식으로 이야기하면 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는 현재 그 지역의 정확한 상태, 적과 나의 능력과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정보. 그래서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은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북한은 현저한 군사력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질적인 면에서 다소간의 우열이 있지만은 양적인 면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병력은 62만 명, 북한의 병력은 128만 명, 육군의 그 사단은 한국은 43개의 사단이 있고 북한은 82개의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상황에서는 북한은 장사정포가 약 5,500개의 장사정포가 있고 한국은 200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미사일은 다음 장에서 소개될 것이고 해군 함정으로서 한국은 대형 함정으로서 110척, 북한은 중소형 함정으로서 430척, 그리고 특이한 상황으로서 북한은 70여 척의 대형, 중형 잠수함이 있는 반면 한국은 10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군 전력으로서는 한국은 400여대의 전투기가 있는 반면 북한은 800여 대의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병력으로서 한국은 약 300만 명의 예비병력이 있고 북한은 약 760만 명의 예비병력이 있어 전면전 발생할 때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북한은 약 200여만 명이 있는 반면 한국은 약 100만여 명에 불과한 병력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여러 가지의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정거리가 100km에서 현재는 미국의 알래스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고 사정거는 그 표와 같습니다. 2015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액체 연료로 추진되는 미사일에 비해서 최근에 와서 북극성 미사일이라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해서 시험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이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정찰과 감시에 의해서 탐지되기가 쉽지만 고체 연료는 연료를 주입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기습적이고도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간단해서 지대지 그리고 잠수함 발사 그리고 탄도미사일 등으로 개발해서 그 위협이 아주 증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극성 2호를 시험 발사한 500km를 유추해 보면 최고 고도가 550km, 그리고 최대 속도가 마하 10, 그리고 그 지상 거리가 500km를 날랐는데 500km를 발사대에서 남한으로 유추해 보면은 대구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되고, 이 대구에는 우리의 그 미사일 방어체제인 사드 포대가 있죠.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타격 체제로서 고도 40에서 150km의 사정거리 약 200km 상황에서 고고도로 공격해 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인데, 500km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다른 위협으로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핵무기는 초기의 1차에서 3차까지는 원자탄의 기본형을 실험하는 데 비해서 4차, 5차에서는 완성된 그리고 고성능 핵 분열탄을 실험을 했고, 올해 2017년 9월 달에 6차 핵실험에서는 수소탄이나 고성능 핵 분열탄이 시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은 핵무기의 개발에 완료됨에 따라서 이 핵무기를 어떻게 운반하느냐에 따라서 중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위협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중단거리와 장거리는 95%의 완성도로서 개발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거의 성공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체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3단계의 방어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체인을 설정하여 적의 공격 징후가 있을 때 감지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로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로서 이지스함과 조기경보 레이더, 지대공 레이더, 그리고 패트리어트 등으로서 방어하고, 현재 미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드 포함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할 때 대량 응직 보복 체계를 마련해서 북한의 지도 체계나 탄도미사일 체계를 선제 타격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방어 체계는 이스라엘의 아랍권에서 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아이언돔과 데이비드, 그리고 에로 체계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킬체인은 탐지, 확인, 추적, 그리고 조준, 그리고 교전, 그리고 사고평가 등으로 있는 일련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킬체인이라고 생각하고, 킬체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단계, 탐지 단계에서는 인공위성이나 조기 경보기, 그 센서로서 확인을 하고, 추적, 계산을 하고, 조준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각종의 타격 무기, 지상, 공중, 위성, 해상 무기 체계 혹은 전투기로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표적 탐지와 식별, 판단, 결심, 무장 운용 등의 각각 1분 내지 2분의 식별이 되고, 무장 운용 단계에서 적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약 20분에 걸 타격하는,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의 타격 중심이 30분입니다.
30분 내에 표적 탐지와 식별과 판단 결심이 이루어져서 미사일을 격파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 현재 사드에 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하청 방어 체계를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의 징후가 명확하고 의도가 명확할 때 우리는 대량 선제 공격을 통해서 북한의 핵기지와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파괴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스함, 그리고 조기 경보 체계, 그리고 F-15 전투기, 그리고 한국형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미군의 타격 자선을 사용해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실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ICBM이 그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게 되자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 대항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서 북한을 핵 폐기하든지 동결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상태는 현재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2단계는 핵 개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대중국 압박과 혹은 중국과 빅딜을 하는 단계이며, 이 중국과 빅딜 관계에서 중국의 남진아의 영토 문제, 그리고 한국의 사드 배치 계획, 또 혹은 주한미군 철수 등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이 압박이나 제재가 여의치 않을 때 군사적인 조치도 미국에서는 결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참수작전, 그리고 북한 정권의 변화 등, 혹은 또 북한과 직접 협상해서 주한미군의 철수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은 6.25 동란 이후로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서 만약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때 한국과 미국의 공동 방위 전력에 대한 지휘권을 한국군이 갖느냐 미국군이 갖느냐에 따른 협의를 하였고, 모든 전시 작전권을 미군이 갖는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난 뒤 한 달 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엔군 사령에게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였고, 그 뒤 1960년대에 북한의 그 대남 간첩 침투가 빈번하고 작전이 급박하게 되자 한미 정상이 평시에 대한 혹은 대간첩 작전에 대한 한국의 지휘권을 이양받았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평시 1994년 평시 작전권을 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습니다.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 전시 작전권을 거론하여 이양받기로 하였으나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의 전시 작전권 전환을 무기 연기한 바 있습니다. 왜
전시작전권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첫 번째 문제는 좌파 정권에서 국민을 잘못 인도하여 전시작전권이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는 논리를 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전시작전권은 그러니까 평시가 아닌 전시에 어떻게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권국의 주권과 전투 수행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전시작전권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정책이지 주권에 대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전시작전권이 이양된다고 할 때에 다음과 같은 큰 네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과 대등하느냐의 문제. 두 번째는 한미동맹의 관계 변화에 대한 우려.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변화, 그리고 유사시 미군 정원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이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고, 다음 문제는 전쟁 지휘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의 융통성에 관한 문제. 이 네 가지의 큰 문제가 전시작전권 한수를 위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작전권 문제와 유사한 문제는 현재 유럽 방위 체계를 맡고 있는 나토의 연합작전 체제와 아주 유사합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각 세원국이 유럽이 외부 세력으로서 침략을 받을 때 북대서양 나토군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휘체계를 갖는데, 그 지휘체계는 미군 사령관이 만든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독립된 나라가 각자의 군대를 가지고 자기의 영토를 협통적으로 지키지만 전시의 작전권은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한미연합작전 체계도 한미연합군의 연합군이 있지만 사령관은 미군이 맡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한수의 목표는 연합군의 지휘를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사령관의 교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전투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전시 대비 태세는 전략이 있고 작전계획, 전력, 연습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 전략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을 선제 타격하는 맞춤형 전략이 대한민국의 전시 대비 태세의 기본입니다. 작전 계획으로서 작게 5027이 5015로 바뀌었고, 그리고 국지 도발에 대한 계획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으로서는 미군 전력 그리고 한국군 전력으로서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한미연합 지휘 체계는 현재 한국의 국군 통수권인 대통령 이하의 국방부 장관, 합참부 장, 한국군 부대가 있고, 미국 대통령 기하의 국방부 장관, 미국의 합참부 장,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 태평양 함대 사령관 이하의 주한미군과 미국군 부대가 있습니다. 각각의 두 군사 체계가 현재 한미안보협의회, 한미군사위원회,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루어지는
단일 작전 지휘 체계를 가지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육해공군 해병대의 한미연합 구성군 사령부를 지휘하는 체계를 되어 있고, 한미연합 전시연합사령부 편성은 지상군 사령부, 해군 사령부, 공군 사령부로 크게 구별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서는 한미연합 작전 통일 체계는 한미연합 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은 미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군, 그리고 지상군, 해군, 공군, 그리고 특전사령부, 연합 심리전 사령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한미 작전 지휘 체계를 보면 미국과 한국의 국가 통수기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정상회담에서 한미 안보 협의에 대한 기본 전략을 결정하고, 한미 안보 협의의 결정 사항에 의해서 한미 연합 군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군사위원회는 한국 정예에서는 한국의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미국 정에서는 미국 합참의장과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참여하는 군사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이 군사위원회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력 지시가 이루어지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상 구성군 사령관을 겸하게 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과 미군의 합동구성군을 단일 지휘 체계하는 구성이 되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빨간 선은 지휘 체계, 파란 선은 각 군의 통제 체제가 되겠습니다. 한미연합의 작전의 진화는 기존의 작계 5027은 북한이 공격하면은 일단 전선에서 저지를 한 후 미군이 정원군이 도착하면 반격하는 아주 간단한 작전이었습니다만은, 새로운 북한의 전면전, 국지전,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함에 따라서 작게 5015를 다시 작성해서 미군의 북한군의 국지 도발이나 확전이 확실하면 일단 선제 타격을 하고, 선제 타격을 하면서 미군이 정원 전력이 전개되고, 정원 전력이 전개되면 북한으로 진격하는 새로운 신개념의 작계 1호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작계 5027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수행 체계는 각국 연합 체계로 서로 상호 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의 미군 정원 규모를 보면은 육상과 해상과 미국 본토, 일본, 그리고 괌, 하와이 등에서 정원군이 도착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전투기 약 한 1600여 대의 최신의 전투기가 한국으로 정원되고, 5척의 항공모함, 그리고 병력의 약 70만 명이 한국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지만 전시작전권이 만약 미군에서부터 한국군 사령관으로 이양되면 기존에 있던 유엔군 사령부는 한미 구성군 사령부는 해체되고, 미군에 의한 유엔군 사령부가 존재하고, 미군은 미국 국방부 장관의 지휘, 한국군은 한국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이중 체계로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한국군 작전사령부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미국은 미군의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축이 된 미 구성군 사령부가
전투를 지휘하게 되고 미국과 한국과는 한반도 전쟁구역 기능별 협조기구나 통합 우주작전센터에서 작전을 서로 협조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명확한 한미 군사위원회 한미연합사에서 전지작전 통제를 단일하게 행사하는 것과 전환이 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협조본부를 통해서 협조하는 양군 체제로서 진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지작전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면 미군은 미군 활동에 대한 미국 국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미군 정원군의 한국 지원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토의 전지작전 지휘 체계를 보면은 각 군의 나토 회원국 군대를 유럽군 동맹군 사령부, 나토 총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지휘하여